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진술서를 내고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이 대표가 조사실을 나오자마자 내놓은 첫 마디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였습니다. 의뢰 그렇듯 피의자의 불평 어린 항변인지 아니면 정치적 시비거리로 만들려는 의도인지 혹은 이 대표의 주장대로 검찰 시나리오인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자연히 알게 될 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조사를 받은 뒤 카메라에 비춰진 이 대표의 표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12시간 반 만에 검찰 정사에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수사 행태를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에게 가벼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던 출석 때와 달리 귀갓길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막지 마시죠. 이 대표는 오늘 공개 일정이나 SNS 활동 없이 침묵했습니다. 대신 당 차원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 수사팀장 시절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했던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선거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조작 수사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입니까? 검사입니까? 우원식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강력한 투쟁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검사 질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양곡관리법 처리와 기본사회위원회 이슈를 띄우며 국면 전환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검찰 수사는 어제로 끝난 게 아닙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한 번 더 나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답변 대신 제출한 진술서에서 각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인 측근 정진상 씨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장 기자의 보도 보시고 어제 검찰 조사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아는 기자를 통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추가로 소환하려고 조사를 지연시켰다며 비판했습니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검찰은 어제 이 대표 조사 과정에서 추가 출석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복수의 날짜를 추가 출석일로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어볼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답변을 가름하겠다고 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개발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을 제공받는 내용을 정 전 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사이에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추가 조사에 응할지는 이 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대표를 망신 주려고 소환 요구를 한다고 보고 있어서 이 대표가 추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 사회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선 진술서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란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진술서를 다시 찬찬히 뜯어보니까 검찰이 각종 의혹의 이 연결고리,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씨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 33쪽 분량의 진술서 어디에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이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검찰이 파악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역할이나 이 김만배 씨의 역할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박이 상세하게 적힌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이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 터널을 개설해달라는 민간업자들의 요청이나 지분 절반 정도를 주겠다는 김만배 씨의 제안을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인물로 이 정 전 실장을 지목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역시 민간업자들에게 210억 원의 이익을 챙겨준 혐의로 이 정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죠.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의 핵심에 이 대표 최측근이자 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정 전 실장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이 대표는 진술서에 정 전 실장을 언급조차 안 한 겁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요, 이 대표에게 정 전 실장은 회피하고 싶은 존재일 것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김철중 기자, 이재명 대표가 33쪽이나 진술서를 써서 제출을 했는데 왜 이 정진상 씨 이름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을까요?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검찰과 180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성 기자가 말한 것처럼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를 이어주는 고리로 보고 있죠.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정작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도 부인하는 상황인데 이 대표 입장에서 굳이 먼저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죠. 대신 이 대표는 진술서에 유동규가 불법 행위를 보고한다는 건 상식 밖이다는 표현을 넣었는데요. 본인은 물론 정 전 실장 역시 대장동 일당의 불법 행위와 무관하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대표에게 정진상 씨와의 연관성도 물어야 하고 사안도 뭐 중대한 만큼 한 번 더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 진술서에는 없지만요. 이 정 전 실장과 이 대표 사이의 보고 그리고 지시 내역 전반을 물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이 천화동인 1호 지분 가운데서 428억 원을 저수지라고 부르며 이 대표 측이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의 핵심에 서 있죠. 이 둘 사이의 자금 관련 보고 내용 등을 이 대표에게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어제 제출한 진술서 33장의 내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대표 측은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해진 입장이 있습니까? 네, 아직 이 대표나 민주당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추가 조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당대표 망신주기라는 검찰의 의도가 명확하고 다시 나가봐야 어제처럼 진술서로 가름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나 구속영장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조사받는 도중에 2차례나 문자 공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보면 망신 주려고 일부러 조사를 좀 지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수사 행태를 비판했어요. 12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검찰에 출석한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데요.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검찰이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문건을 쌓아놓고 수차례 반복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문건을 작성한 사람에게 그 경위나 진위를 물어야 하는데 이 대표에게 왜 모르냐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물었다는 거죠. 어제 조사 도중 배석한 변호인이 이런 점을 문제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혜랑 기자, 그러면 검찰은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이런 조사 지연 주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유감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무려 150쪽이고요. 이 대표의 답변이 포함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200쪽에 이르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조서 열람이나 식사 시간을 빼고 8시간 정도의 이 정도 분량을 조사한 건 이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해서도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조사를 한 거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 이 대표 측도 조사 중에 관련 문건을 살펴보거나 일부는 기록하기도 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하거나 이 보고받은 서류를 제시하고 상세히 조사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 이게 검찰의 반문입니다. 김 기자,
조사실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신경전이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버가 검찰청 이 경내에서 생중계를 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됐나 봐요. 네, 어제 중앙지검은 허락된 취재진 이외에는 경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일부 유튜버들이 포토라인까지 자유롭게 들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막아서더니 보수 성향 유튜버는 왜 들어보냈냐 이런 지적인데요. 저희가 해당 채널을 확인해 보니 실제 포토라인 앞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다만 진보 성향의 유튜브 매체도 경내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네, 검찰 측은 이 비표와 또 출입증 소지자만 출입하도록 최대한 통제를 했지만 일부 유튜버들도 진입한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성향의 유튜버에게만 출입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대표가 추가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미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마친 성남 FC 사건과 대장동 위례 사건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 경찰이 조사해서 중앙지검에 송치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까지 합쳐서 일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수사 진척이 많이 안 돼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대통령실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또 다른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고 논평을 한 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웬일인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 대변인이 지난 27일 논평에서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주가 조작 혐의를 주장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본 겁니다. 김 대변인은 김 여사가 작전주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도 기록만으로 어떻게 주가 조작이 성립되냐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고발까지 검토하는 것은 김 대변인의 반복되는 의혹 제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입니다. 사실 무근으로 판명난 윤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사과하지 않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자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고발이 이뤄지면 김 여사 순방 사진을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했다 고발된 장경태 의원에 이어 야당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고발입니다. 김 대변인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두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십시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김건희 특검 TF 회의를 열고 특검 도입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 조영민 기자입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데 누구와 순방 성과를 공유했다는 거죠?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 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특별히 이 전 대통령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양국 신뢰의 상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바라카 원전입니다. 이걸 이명박 정부 때 수주한 것이거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UAE 순방 성과가 나기까지 과거 이 전 대통령이 쌓아왔던 이 신뢰 관계가 큰 도움이 됐던 만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통화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거기다 아랍에미리트로부터 37조 원의 투자를 이뤄낸 이 순방 성과가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이 대통령실이 내심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UAE 국부펀드에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 봐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두 사람의 통화에서는 이번 중동 이 순방 성과를 이어나가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전 대통령을 중동 특사로 보내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런 얘기 저희가 해드렸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 순방 전 아랍에미리트를 먼저 찾았을 때 이 전 대통령의 편지를 가져갔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이 중동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겠죠. 이 전 대통령도 사면 직후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땡땡 끌기. 무슨 끌기일까요? 나경원 전 의원의 이 마음을 잡기 위해 당권 주자들이 분주한 그런 상황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른바 나심을 놓고 이 당권에 도전하는 다른 후보들의 젠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이 나경원 전 의원도 불출마 선언 나흘 만에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자신을 취재하느라 고생한 언론인들과 밥 한 끼 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당연하게 전당대회에서의 역할론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는 중이고요. 제가 지금은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제가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역할이 없을 거라면서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모두 연일 이 나심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어제 나 전 의원과 행사장에서 만난 일화를 공개하면서 교감이 있다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문자로도 주고받은 게 있고요. 어저께 또 현장에서 만나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하면 안철수 의원도 가만히 듣고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안 의원 역시 나 전 의원과 소통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오늘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저는 나 대표님의 그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죠. 윤심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이번엔 나심 경쟁이 한창인데 이심 타령, 저심 타령 바라보는 민심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쓸 때와 벗을 때가 다르다고 해서 마기꾼, 그러니까 마스크 사기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었는데 내일부터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노마스크 시대를 맞아 화장품 매장엔 손님들이 몰린다는데 한편에선 걱정 어린 시선도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백화점. 손님들이 화장품 코너에서 제품을 들여다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두고 화장품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면 립스틱을 안 발랐는데 립스틱 많이 사용할 것 같아가지고 구매하러 왔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 따르면 이달 화장품 매출은 지난달보다 10%가량 늘었고 비비크림과 쿠션 팩트 등이 많이 팔렸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색조 화장품, 향수 그런 상품군들이 좀 많이 신장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인데도 학원엔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지만 학원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자칫 집단 감염으로 대입 준비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우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데 같으면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지만 아침에 와서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하는 대입 재수 수험생들이 있는 데다 보니까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위중증은 여전히 400명대고 사망자도 일일 30명 전후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과연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일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지더라도 마스크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 뉴스 보시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유행어가 절로 떠오르실 겁니다. 초콜릿 포장을 벗겨보니 마약이 나오고 향수병엔 필로폰이 들었습니다. 파티장엔 음악 대신 대마가 포대자루에 가득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 수는 역대 최다였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복도 선반에서 발견한 포대자루. 자루 안에는 말린 대마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대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합니다. 이날 압수한 대마는 18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 이곳은 젊은 층이 모임 공간으로 즐겨 찾는 파티룸입니다. 재배부터 유통과 투약까지 파티룸 건물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의 음식점 지하창고, 마약 제조 원료와 투약 도구들이 널려 있습니다. 핑크색 리본이 달린 작은 향수병도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향수병 옆에 내용물을 빨아들일 때 쓰는 파이프가 달려 있습니다. 음식점 관계자가 필로폰 투약 목적으로 향수병을 개조한 겁니다. 이 용도는 아까 뭐라고 했죠? 필로폰 물 담을 때 향수병으로 구멍 뚫어서 그냥 만든 거예요. 부산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도 단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갖고 있던 담뱃갑에서 숨겨놨던 마약이 여러 알 발견됐습니다. 이거 네 거지? 초콜릿 포장지로 감싼 환각제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외국인 유학생도 검거됐습니다. 지난 한 해 경찰 수사를 통해 검거한 마약 사범은 12,000여 명,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케아 광명점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손님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1시간 넘게 갇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영상 보시면 물이 정말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물은 어느새 발목 높이까지 차오릅니다. 벽 틈 사이로 갑자기 물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신발이 다 젖고 놀라기도 하고. 어제 오후 6시 9분쯤 경기 광명시 이케아 광명점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바닥에 고인 물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나와 보니까 물은 멈춰져 있었는데 바닥이 다 얼어가지고 살얼음 판이었어요. 누수 여파로 엘리베이터 2대가 멈춰 방문객 13명이 갇혔다 1시간여 뒤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매장 영업을 조기 마감시키고 고객들을 매장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케아 측은 소화점 배관 동파 사고로 사고가 났다며 밤사이 복구 작업을 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키어들로 북적이는 스키장, 리프트는 텅 비었습니다. 오전 11시 29분쯤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에서 중급자용 리프트가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멈췄더라고요. 금방 또 하겠지 하면서 계속 멈춰 있다고. 오늘도 또 날씨가 추워갖고. 비상발전기를 돌려 리프트를 가동한 끝에 이용객 70여 명은 20여 분 만에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리프트 운행을 중단한 스키장 측은 와이어의 안전 센서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날이 요즘처럼 추울 땐 뜨끈한 라면 국물이 생각나죠. 그런데 이 라면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태백산 국립공원인데요. 최근 산에서 불을 피워 라면을 끓여 먹고 술을 마시는 등 불법 행태를 일삼는 등산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경모 기자가 그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국내 대표 겨울철 산행지인 태백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몰래 취사도구를 가져와 라면을 끓여 먹는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는데요. 등산로 입구엔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과연 분위기는 어떨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태백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 국립공원 단속반이 등산객들이 모여있는 곳을 덮칩니다. 코펠엔 라면 국물이 끓고 있고 맥주 캔도 보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치사하고 계시고 이나무치 소지하고 계시고 음주행위하고 계시죠? 불법 치사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떻게든 피하려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너무 추설해요. 사정을 해도 통하지 않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걸 어떻게 먹어요? 이거 가지고 먹어야 돼. 카드를 끊으면 먹어야 된다고. 끊고 치우셔야죠. 역시 라면을 먹으려다 적발된 또 다른 등산객들. 코펠의 버너까지 주섬주섬 꺼내놨지만 가스불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은 면했습니다. 이런 데에서 그걸 몰랐는데 하도 축축을 하니까 그랬었는데 아예 시작을 안 했어. 막걸리를 마시던 등산객도 적발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과태료 10만 원이지만 계도로 넘겼습니다. 아예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안 먹었습니다. 태백산이 국립공원 있는 거 알고 왔는데 그런 걸 몇 번에 하려고 하는데 큰거뭐 법회를 한거 있어요? 등산객들은 추위를 피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이렇게 비닐막을 쳐놓는데요. 불법 취사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국립공원 사법경찰이 네, 들어오세요. 사진 전화했습니다. 치사나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죠? 단속반이 어제 하루 적발한 건수는 8건. 모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술을 마시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하루 수천 면 탐방객이 눈꽃 산행을 위해 찾는 태백산. 라면 끓여 먹기 같은 불법 치사는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병폐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춤하는가 싶더니 등산객이 늘면서 불법 행위는 다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겨울 태백산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 과태료 부과된 건수는 65건. 전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중 라면을 끓여 먹는 불법 치사는 8배나 늘었습니다. 특별단속팀을 편성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 및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인식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좀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일부 등산객들의 삐뚤어진 생각에 태백산은 여전히 라면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현장 카메라 강경모입니다. 스토킹 신고를 7번이나 했지만 끝내 보복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회 일부 이상현 차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건 영상을 보긴 했어요. 범행 시간을 보니까 한창 거리에 사람이 많을 그 저녁 시간대였더라고요. 네, 피해자인 50대 여성,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저녁 시간인 7시 28분 가해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이 범행 당시 CCTV 화면인데요. 식당에서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피해 여성이 달아나자 바로 따라잡아 벽 쪽에 몰아세운 뒤 폭행했습니다. 아, 지나던 시민들이 제지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네, 시민들이 남성을 제지해 경찰에 인계했고요. 이후 구급차도 출동해 여성을 이송했는데요. 여성은 중태에 빠졌다가 다행히 지금은 의식을 찾아 경찰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피해자와 가해자 전 연인 사이였던 거잖아요. 어쩌다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까? 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에 헤어진 전 연인 사이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과 함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메시지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성이 찾아올까 봐 두려웠던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남성에게 추가 스토킹 행위를 하면 즉각 형사 입건하겠다라고 경고문을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시각이 6시 15분이고요. 불과 1시간쯤 뒤 남성은 흉기를 들고 여성을 찾아가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스토킹 신고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경고만 한 건가요?
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 처벌은 원하지 않고 따끔하게 경고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스토킹 피해 신고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스토킹 피해 신고 당일을 포함해서 모두 7차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요. 지난해 11월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을 땐 남성으로부터 다시는 스토킹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결국 처벌은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스토킹 범죄 자체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처벌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부담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우는 건 가혹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여성 영무원이 살해당한 스토킹 보복 사건 당시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당시에는 한 목소리로 촉구했지만 결국은 해를 넘겼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청약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방은 거의 참패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 청약 경쟁률입니다. 80세대를 분양하는데 단 3세대만 신청했습니다. 이번 달 청약한 지방 아파트 11개 단지 가운데 청약 경쟁률이 1대1을 넘은 곳은 단 3곳뿐입니다. 주변 집값이 하락하면서 분양 자체의 메리트가 줄어든 데다가 대출 금리까지 오르다 보니까 소규모 단지는 아예 실수요자들조차도 청약을 꺼리는 초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의 매서운 한파로 수도권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 할인 분양이 등장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설사는 자녀 세대를 계약할 경우 현금 3천만 원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1억 원 가운데 현금 지원과 무이자 대출을 받게 되면 2천만 원이 있어도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들 안 하시잖아요. 건설사에서도 그 마진 자체를 적게 먹고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구도를 파격적으로 제안을 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출혈 마케팅이 건설사들의 제살 깎아먹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미국에서 경찰들이 흑인 청년을 집단 구타해서 숨지게 한 사건.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안타까운 영상까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LA 등 10개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뉴욕 한복판에선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순찰차에 올라선 시민이 발로 앞유리를 박살냅니다. 성난 시위대와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며 뉴욕 도심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경찰은 시위 도중 주먹을 휘두른 시민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관 5명이 흑인 청년 타이어 니콜스를 집단 구타한 영상이 공개되자 미 전역에 항의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살인 경찰을 감옥으로 200여 명이 구호를 외치며 뉴욕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까지 10곳 넘는 도시로 확산되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위의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평화적 시위를 언급했습니다. We're a country of law and order and means by which we can peacefully protest and let the courts make their judgment.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경찰들의 소속 부대는 전격 해체됐습니다. But also let's see how many complaints did this unit bring, all right? You know, what was happening in this unit? Who was supervising that? 현지 언론들은 무차별 구타 장면이 담긴 영상 시청을 자제할 것을 권하며 3년 전 조지 플로이드 사건처럼 미국 전역이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인구 1위 하면 떠오르는 나라 중국인데요. 이 중국 인구가 줄었습니다.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인구 감소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구 찬스가 끝나버린 중국의 내일을 김성규 기자가 세계를 보다에서 짚어드립니다. 어린이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지팡이를 든 노인들이 교실에 들어섭니다. 최근 중국 허베이성에 새로 문을 연 요양원으로 폐교한 초등학교를 개조한 겁니다. 老就在这个旧的这个学校进行了一些改造，计划的活动室啊、图书室啊建设的时候呢，我们是留有了这些空间的。 한때 인구 폭발로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던 중국은 1982년 29대의 컴퓨터와 훈련된 조사요원 500만 명을 투입해 인구 10억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의 4분의 1 수준. 그러나 40년이 지나 감소세로 돌아서 2031년으로 여겨졌던 감소 시점보다 9년 앞당겨졌습니다. 年末全国人口是14.1亿人，比上年末减少85万人。 올해 인도에 인구대국 1위 자리를 넘겨줄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폭발하던 중국 인구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한자녀 정책과 함께 본격 산하 제한에 돌입한 1978년. 그러나 값싼 노동력과 방대한 시장으로 고도 성장하던 인구 찬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다급해진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리모를 조건부로 허용하자는 황당한 제안까지 양회에서 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특히 한 자녀로 풍요롭게 성장해 현재 결혼 정년기를 맞은 이른바 소왕제의 가치관은 중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혔습니다. 他们生一个，如果我有弟弟妹妹的话，可能负担也挺大的。持续下去，我觉得对房价这种影响应该也会，房价会降低。是，可能就是觉得一个人蛮好的那种。 중국 공산당은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의 국력을 앞지르겠다는 중국몽을 노골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2040년에 50대를 정점으로 그 이하 생산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전에 늙어버립니다. 고강도 방역 탓에 지난해 목표치인 5.5%에 한참 못 미치는 3%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세계 경제 지도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그 풍부한 노동력, 풍부하고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라는 상당한 중요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를 발견할 수 있느냐. 임금 상승으로 수출 대신 내수와 서비스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가는 중국 경제에 대응해 우리 교역 구조도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를 보다 김성규입니다. 겨울철 최고 인기 스포츠 프로배구 올스타전이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서브 왕, 스파이크 왕과 더불어서 이 댄스 왕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전석 매진 뜨거웠던 배구 코트 위로 권솔 기자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최고의 겨울 프로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배구. 올스타전 열기는 경기 전부터 뜨거웠습니다. 티켓 6천여 장은 금방 매진됐습니다. 티켓팅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컴퓨터 앞에서 기다려서 광소 클릭했어요. 팬투표 남녀 선수 전체 1위에 뽑힌 김연경을 비롯해 2020 도쿄올림픽 4강의 주역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하철 타고 2시간이나 걸려서 프리올스타를 보러 왔고 박정아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틀 연속 보고 싶어서 오늘도 오고 어제도 왔습니다. 승패 못지않게 세리머니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2001년생 이다현이 점수를 내고 K-팝에 맞춰 웨이브를 선보이자 13살 많은 배구 여제 김연경이 혀를 내밀면서 맞대응했고 결국 올스타전 MVP도 차지했습니다. 아니 왜 나를 MVP를 준 거야?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저희가 더 춤을 잘 췄던 것 같고요. 김연경의 유니폼을 입고 온 팬이 대신 서브를 넣기도 하고 흥겨운 분위기에 단체 댄스가 계속됩니다. 심판이 살려준 공으로 멋지게 득점을 따냅니다. 올스타전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시원한 스파이크 서브 콘테스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자부에선 삼성화재의 아크바이리가 시속 117km의 강서브를 기록하며 우승했습니다. 여자부 우승자는 인삼공사의 엘리자벳이었습니다.
4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열린 별들의 축제. 배구 팬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주말 동안 한파는 풀렸고 내일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처럼 아침엔 영하권까지 떨어지고요. 한낮엔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날은 풀려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만큼 체온 관리는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아침에 서울은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5도에서 시작되고요. 낮엔 서울이 3도, 대전 5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도 아침에는 영하권, 낮에는 영상권을 기록하겠고 수요일엔 반짝 아침 추위도 덜해질 전망입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3년 하고도 9일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팬데믹의 긴 터널, 이제야 끝이 보이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까지 7번의 대유행이 반복됐다는 걸. 우리 국민의 60%가 감염됐고 무려 3만 명이나 숨졌다는 걸. 바이러스는 아직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걸. 마침표 찍겠습니다. 마스크는 벗어도 개인 방역은 철저히.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